공매와 경매의 차이점, 그리고 동시에 진행될 때 어떻게 대응하는 방법, 이 부분도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공매와 경매의 차이점이 뭐고, 그리고 동시에 경매와 공매가 진행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한번 보죠. 이 부분은 이제 책의 61쪽에서 82쪽에 있는 내용이죠. 61쪽에서 82쪽에 있는 내용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면 이제 61쪽에서 82쪽. 여기 보면 그 공매 물건은 어떤 물건이 있는가? 이 앞에 보면 이와 같이 이제 공매와 경매가 이 차이점과 동시에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이 보면 언비드 공매의 물건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보면 이와 같이 이제 공매 물건은 뭐 부동산만 있는 게 아니라 차량, 불량품, 또는 이제 유가증권, 유가증권은 이제 비상장 주식을 말하는 거죠. 회원권 등이 다양한 물건이 있고, 이것이 공매 대상이 되고, 이들 물건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임받아 가지고 매각 절차를 진행하는 이게 암지자산 공매, 국유자산 수탁자산 공매, 또는 이제 유입자산 공매, 보유동자산 공매, 이런 물건들이 이제 매각 공매 또는 임대 공매를 이 경쟁 입찰 방식으로 진행하는 공매가 있는가 하면, 이제 이렇게 이 암지자산 공매 같은 경우는 이 세무서장, 지방자치단체장, 공가금위원장, 이 공가금위원장 같은 경우는 국민건강, 국민연금, 그다음에 이제 고용산재보험기관장 등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지금은 국민건강보험에서 위임받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납부되지 않는 경우 세금이나 공과금 등을 강제 징수하기 위해서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대행을 의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 공개 경쟁 입찰 방식으로 언비드에서 매각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 거죠. 이게 수탁재산 공매 같은 경우는 이것도 공개 경쟁 입찰 방식이고, 유찰됐을 때는 수의계약 방법 또는 유찰계약이라는데, 이렇게 유찰계약이 다른 말로는 수의계약이라고 하죠. 지금은 이제 수의계약이라는 표현보다는 유찰계약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어요. 이 수탁재산 같은 경우에 비업면재산에 대해서 공매화 또는 양도세 감면 대상에 대한 공매화이죠. 이 수탁재산 같은 경우는 금융기관이라든가 공기관, 국가기관 등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다가 공매를 매각을 위탁하게 되는 거죠. 본인들이 이제 비업명재산 같은 경우는 이제 필요하지 않은 부동산 같은 경우를 한국자산관리에서 매각을 의뢰하게 되면 위탁자가 공기업이 되고 수탁자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되고, 한국자산관리는 다른 말로는 영문인위서는 캔코라고 말을 해요. 캔코. 또 이 수탁재산은 또 다른 거는 또 양도세 감면 대상 물건에 대해서 수탁재산이 공매가, 양도세 감면 대상 물건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보통 일시적 이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이건 종전주택이죠. 주택 B를 취득할 때에는 반드시 이게 종전 소유 주택이 있을 때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66일 이후, 왜냐면 365일을 초과해야 돼요. 초과. 그러니까 366일이 되는 거예요. 초과해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언제까지 처분해야 되냐면, A주택을 언제까지 취득해야 되냐면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2년 이내야. 밖에서는 조정대상 밖에서는 3년 이내에 처분인지 해야 이 주택은 없는 거를 보고 이 주택을 비과세를 보는 거죠. 근데 이게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2년, 조정 밖에 3년 이내에 처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부동산 불경기 때는 안 팔리죠. 이럴 때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다 매각을 의뢰하죠. 그걸 수탁재산이라고 하죠. 그럴 때에는 이 구주택은 이 매매한 거로 봐요. 그래서 언제 팔아도 비과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에 이런 거를 우리가 이 수탁재산이라고 하는 거죠. 수탁재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금융기관이라든가 또는 공기업 등이, 또는 정부기관 또는 지자체 등이 비업명재산을 갖다가, 특히 검찰청의 김태정 법무장관이 사용하던 이 관사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
뭐 또는 이런 부분들 이제 수탁재산을 갖다가 여기다가 이 매각 의뢰하는 것도 있지만 개인이 양도세 감면이라든가 중과 대상에서 이제 그 벗어나기 위해서 여기다가 매각 의뢰하면 이렇게 양도세 감면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그 하는데 이런 경우는 매각 주체가 본인들이 소유자가 매각 의뢰하는 거기 때문에 권리 분석에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단지 왜냐면 우리가 부동산을 아파트를 갖다가 이 현장에 가서 사더라도 중개업체 사더라도 매각 중 아파트에 임차인이 있으면 임차인이 인수한다든가 근저당이 있으면 근저당이 인수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떠한 의사표시 없이 말소를 한다든가 내보내준다는 의사표시 없이 매매 계약을 했다면 그건 당연히 인수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만 우리가 매각 조건만 잘 확인하면 되는데 매각 조건은 두 가지가 있죠. 공매 공고문하고 공매 담당자 또는 공매 입찰 기록을 통해서 매각이 어떤 매각 조건으로 해서 낙찰자가 인수할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만 잘 확인하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탁재산 공매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공매에서는 이렇게 암지재산 공매 같은 경우는 이것만 매각 결정 방식으로 해요. 이 매각 결정 방식은 소멸주의로 가죠. 소멸주의는 말소 기준 권리를 기준으로 해서 권리를 위해서 소멸된다는 게 소멸주의예요. 앞에 있다면 인수해야 되죠. 그러나 이게 암지재산 공매하고 법원 경매만 매각 결정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암지재산하고 법원 경매를 이외의 모든 공매 물건은 계약 체결 방식으로 해요. 이 계약 체결 방식은 인수주의예요. 별도 특약사항이 없었다. 그러면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는 모든 권리 그리고 주택이 거주하는 임차인 모두 다 인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매각 조건을 변경해가지고 우리가 일반 부동산 중개업소 가면 임차인이 있으면 당신이 잔금을 납부하면 임차인한테 보증금 반환하고 임차인이 나가기로 협의가 돼가지고 내보내주겠다는 조건이 있다든가 아니면 그런 조건이 없으면 임차인이 있는데 임차보증금 2억은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고 당신이 매수인이 승계하는 조건이 매매. 이게 바로 계약 체결 방식이고 인수주의로 가는 거다. 공매는 암지재산 공매하고 법원 경매를 빼놓는다면 이 모든 걸 다 인수주의로 가요. 그래서 이제 잘못하다가는 매각 조건을 잘못해서 인수해야 되는 것 같다가 그걸 인수해라고 분명히 그 공매 공고문에 기재가 있는데 그것도 확인 안 하고 그냥 돈만 벌라고 그냥 눈이 벌거져 가지고 말이야 무조건 입찰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그냥 이제 그 마른 하늘에 그냥 벼락 치는 거죠. 그 벼락이 1억짜리, 2억짜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 60, 70대까지 정년 퇴직하고 퇴직금 갖고 이게 투자해서 돈 좀 5천만 원 벌려다가 1억짜리 2억을 인수해야 되니까 정말로 환장하는 거죠. 퇴직금 다 날리고 말이야. 어쩔 줄 못하고 애꿎은 전태 사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내가 그 사람한테 5천만 원, 2억, 1억, 2억을 갖다가 해결할 수는 없는 거죠. 이거는 권리 분석을 잘못해서 잘못 낙찰받으면 본인이 인수하는 거예요. 공매는 이렇게 매각 결정 방식으로 하고 소멸주의로 가는 거는 암지재산 공매밖에 없다. 나머지는 다 개혁 체결 방식이고 인수주의다. 예, 권리 분석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수탁재산 마찬가지로 국유재산 공매도 그렇고 유입자산 공매도 그렇고 고정자산 공매도 그렇다는 거예요. 또 이용기간 여기 앞에서까지 말하는 거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각 절차를 진행해서 잔금 납부까지 모든 절차를 진행하는 걸 갖다가 이야기한 거. 이번엔 이용기한 공매 같은 경우는 이용기한 등이 온비드에다가 등록수를 가지고 물건을 등록하고 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낙찰자가 결정이 되면 계약 5일 이내에서 10일 이내 계약 체결은 이용기간에서 하는 거죠. 그런 이용기간이 한 3만 개, 4만 개가 돼요. 우리나라. 그런 이용기간이 뭐냐면 지자체도 다 이용기간이에요. 정부 기관도 이용기간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용기간이 매각 절차를 진행하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매각 조건만 자세히 보고 나서 낙찰받으면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공매가 권리 분석이 쉽다 얘기하는 부분들은 암지재산 공매를 제외하고는 권리 분석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러나 왜 어디서 실수하느냐? 매각 조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럼 매각 조건을
이 정확하게 그 확인시켜 주질 않아요. 공매 같은 경우는. 공매 집행기한이 왜냐면 공매 집행기한 자체가 뭐 이용기관이 뭐 지자체라든가 이 공매 담당자들이 그렇게 커다란 지식이 없어요. 그냥 일반적인 상식 갖고 공매를 진행하는 거예요. 그 일반적인 상식이 사람 잡는 거죠. 여러분 가다 보면 이제 가끔 보면 이제 그 경매를 배우고 공매를 배우면 공매 동아리라고 그래가지고 한 2, 3개월 배우고 나가지고 막걸리 한 잔 마시면 모이면 한 계속 정기 모임하면서 막 그냥 나는 뭐 했다 막 얘기를 하고 막 이 다툼이 생기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뭐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막 다툼이 생기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야기하는 게 그 법률적 효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권리 분석은 자기가 아는 만큼만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모르는 건 뭐 분석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게 있는지도 몰라. 더 무서운 게 그거예요. 이게 하자가 있는지를 모르고 낙찰받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알고 낙찰받으면 괜찮아. 왜? 인수하면 되니까. 그까지 인수하면 돼. 1억 인수하면 되잖아. 1억 싸게 사면 되잖아요. 모르고 낙찰받는데 1억을 인수한다. 재미있죠. 돈을 벌면 되지. 뭐, 그까지 1억 뭐, 1년에 뭐, 한 10억 버는 사람도 있고, 100억 버는 사람도 있는데, 그까지 1억 뭐, 벌면 되지. 안 그래요? 태어나서부터 돈 가지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누구는 1억, 10억 뭐, 사기당하고 싶어 당하는 줄 알아? 그 사람도 열심히 살다 보니까 사기당하는 거예요. 사기당하고 싶어서 사기당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권리 분석도 그래. 자기가 아는 만큼만 분석되는 게 그게 참 답답한 거죠. 이용기한이 바로 그런 거고. 권리 분석을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소유자들이 팔기 때문에 이렇게 금융기관 신탁해서 이런 것들이 직접 공매가 있어요. 현장에서 이런 공매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또 그런 이에 이제 공기업 등이 있고. 이러한 공매 물건이 이제 권리 분석인데 이런 게 이제 그 경매와 공매가 이제 동시에 진행될 때 특히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공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간단하게 권리 분석에 대해서 이야기됐으니까 그러면 공매와 경매가 어떤 차이냐 요 얘기는 제가 판서를 간단해 보면 차이점은 그냥 간단하게 명료하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경매 같은 경우 요거는 이제 법원 경매라고 앞에 붙이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일반 경매라고 하면 사경매 시장도 경매다 보니까 법원 경매라고 보죠. 이 법원 경매를 뺀 모든 거는 공매라고 보시면 돼. 공매가 굉장히 범위가 너무 예를 들어서 수산물 공매라든가 뭐 이런 거 다 공매예요. 또 골통무 시장 이런 거 다 공매예요. 그런 것들이 다. 이 사경매 시장이 다 이 공매예요. 다. 이런 게 보면 이런 거는 이제 보면 법원 경매 같은 경우 공매의 차이점은 뭐냐? 이쪽은 집행 기간에서 차이 나요. 그리고 이제 법률적인 근거 법률이 차이가 나고 그리고 채권자에 따라 달라요. 이 집행 기간은 요거는 법원. 요거는 공기업. 그 중에 공기업 중에 가장 큰 데가 한국자산관리공사. 공사가 되는 거죠. 법률은 이거는 민사집행법. 뭐 대표적이 그렇다는 거예요. 민사법, 민법, 상법 다 들어가지만 대표적으로 집행 절차는 이 법원 경매 집행 절차는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 집행 민사집행법. 또 이거는 국세집법에 채권자는 이건 개인 채권자예요. 이 개인 채권자는 담보물권도 있고 또는 일반 채권. 담보물권으로서는 임의경매. 요거는 강제경매. 이렇게 진행되고 이 공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공채권자죠. 대부분이. 뭐 모두게 다 그런 거 하지만 이 조세나 공과금 이러한 것들이 공매가 진행되는 게 거의 뭐 한 85% 정도 돼요. 물론 나머지 뭐 국유재산 공매라든가 고정재산 공매라든가 수탁재산 공매 이런 것들은 뭐 소유자가 파니까 이런 거 다르지만 어쨌든 85%가 이런 거기 때문에 구분할 때 이렇게 정도만 구분할 수 있으면 간단하게 그래도 김동희 선생님 특강을 배웠는데 경매와 공매 차이가 무슨 차이냐 이 말하는데
글쎄 모르겠는데 이거보다는 그거 간단해. 세 가지 구분할 수 있어. 첫 번째 집행기의 누구냐? 뭐 경매는 법원이잖아요. 물권 소지 법원. 그리고 공매는 이제 한국자산관리공사 이렇게 설명하면 되죠. 뭐 공기한 할 게 없고. 두 번째 법률. 경매는 민사집행법, 공매는 국세집법. 누가? 개인은 채권자, 개인 채권자. 그게 뭐 담보물권자가 되든 뭐 강제경매 채권자든 뭐든 다 이제 개인 채권자. 이거는 조세공과금들이 공매 진행하는 게 대부분이 85%가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딱 한 마디 딱. 이 정도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김동희 선생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내 제자가 되기 싫은 사람은 이 정도 공부 안 해도 돼요. 근데 여러분이 나중에 공부를 열심히 하면, 특히 공매 같은 거 열심히 하면 60이 넘어서 노후가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써먹는 사람들, 또 못 써먹고 죽는 사람들 참 많은 것 같아. 경매 100명이 배우면 한 명도 경매 안 해요. 공매 100명이 배우면 한 명은 하겠죠. 10명은 하겠다. 그건 자기의 업보지 누구 탓을 하겠어요. 본인이 실천 안 하는 걸. 그 다음 이게 공부를 하면은 뭐냐? 자신감이 필요한 거예요. 잘못하면 손해볼 수도 있죠. 자신감이 없을 때는 이제 본인 같은 사람을 이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제가 뭐 그거 해주는데 큰 돈을 받지는 않으니까. 그래도 첫술에 단추를 갖다 잘못 단추 끼우면 다시 다 풀고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 첫 단추를 잘못 꼈을 때 단추를 다시 끼우면은 다시 낄 수 있는 시간이 있느냐? 다시 단추를 끼니까 어디 가냐면요. 저승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단추를 잘못 끼잖아요. 이게 단추를 다시 풀어서 단추를 다시 낄 것 같죠? 끼는 순간 이승이 아니고 저승이 나타나요. 이 세상이 이렇게 녹록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믿거나 말거나. 한번 해보세요. 한번 실수해서 한번 1억, 2억 한번 인수해봐. 저승이 나타난다니까? 안 그럴 것 같죠? 어? 네, 공매와 경매는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렸고, 이번에 이제 공매와 경매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 공매의 진행 절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간 입찰이 공매는, 그리고 월요일 10시부터 수요일 5시까지 입찰 기간이 주어지고, 이때 입찰서도 제출해야지만 입찰 보증금까지 납부해야 돼요. 그 3일 있다가 매각 허가 결정인과 즉시 확정이 되죠. 그 확정이 된 다음에 30일에 잔금을 납부하고, 3천만 원 미만인 경우는 7일 이내 잔금 납부, 3천만 원 이상인 경우는 30일에 잔금 납부하고, 이때까지 납부하지 못하면 납부 최고 기한 또다시 10일을 주어가지고 이렇게 이때부터 30일 내에 배분이 잡히게 돼요. 그래서 낙찰받고 나면 총 이 공매는 이 30일 플러스 납부 최고 10일 해가지고 최장 43일 이내에 잔금을 납부해야 돼요. 3천만 원 이상이 된다고 하면. 그리고 배분기일은 총 73일 있을 때 배분기일이 잡혀요. 근데 법원 경매 같은 경우는, 법원 경매는 낙찰받고 나면 7일 또 매각허가 결정 기간, 확정 기간 7일, 14일이 지나가요. 그리고 잔금 납부 기간이 잡혀지고 해서 총 14 해가지고 30일이니까 44일이 잔금 납부하고, 배당기일은 또다시 30일이니까 낙찰자가 잔금 납부하면 44일, 배당기일은 74일 있다 배당기일이 잡힌다. 요 정도만 기억하면 돼. 이 정도만. 자, 지금부터는 뭐 이렇게 압류상 공매와 법원 경매가 동시에 진행될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이 공매와 경매는 법률이 틀려요. 왜냐면 공매는 국세집법, 경매는 민사집법에 의해 따라 집행 절차가 틀려요. 집행 법률도 다르고 집행 절차가 틀리죠. 그리고 존재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양저들은 성업 불가섭주의에 동시에 진행될 수도 있고, 서로 간섭할 수가 없어서 먼저 종료된 절차가 우선하게 된다. 근데 먼저 종료가 뭐냐? 누가 먼저 낙찰 받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잔금을 납부해야 돼요. 법원 경매는 잔금을 납부하면, 우리가 잔금을 납부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있죠. 우리가 민법 제 186조, 민법
제 187조. 이거는 꼭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지어. 일반 매매나 증여나 분양이나 교환이나 뭐 이런 건 다 등기해야 돼. 그러나 이게 180조는 이제 원시취득이에요.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이게 뭐냐면 이제 상속이라든가 건물 신축이라든가 법원 경매나 압류재산 공매, 이런 거는 잔금을 납부하면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래서 이런 거는 민사집행법 135조, 요거는 국세지수법 77조에 의해서 잔금을 납부하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먼저 입찰 절차가 진행된 의미가 없어요. 누가 먼저 낙찰하면 의미가 없어요. 먼저 잔금을 납부하면. 그 같은 날 잔금 납부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누가 취득하냐? 9시에 잔금을 납부했는데 이 법무사들이 몇 개의 같이 하다 보니까 저녁 6시에 그 등기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접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접수하려고 보니까 거부돼. 왜? 11시에 잔금을 납부한 사람이 12시에 등기를 접수한 거예요. 그런데 9시에 잔금을 납부했는데 이 법무사가 여러 군데 몇 사람, 한 5군데 모아가지고 등기 접수하다 보니까 5시에 접수했어요. 그럼 누가 우선한다고요? 누가 우선해죠? 예? 잔금 납부한 사람이 1번, 등기를 먼저 한 사람이 2번,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1번이 잔금 먼저 한 사람. 등기를 먼저 한 사람이 우선한다는 거. 손 들어봐요. 아, 그거 뭐, 여러분 망신 안 줄 테니까, 여러분 카메라 거기 가지도 않아요. 카메라 돌릴까요? 이게 카메라인데. 이거예요. 잔금 납부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나중에 그 12시에 먼저 등기한 사람 있잖아요. 11시에 잔금을 납부하고 12시, 1시에 등기한 사람이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잔금을 납부하면 그 시간대가 있죠? 은행에 찍히잖아요, 이게. 그거 갖고 무효소송하면 맞소되는 거예요. 그보다 먼저 그런 게 하면 또 무효소송을 하면 또 귀찮으니까 뭐 빨리빨리 등기해버려야지, 이거. 근데 법무사들 입장에서는 법무사 수수료가 얼마 안 되니까 모아서 하려고 하죠. 다 입장 차이가 있어요. 어쨌든 잔금을 먼저 납부한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자, 이번엔 또 이렇게 공매는 국세입법자에 의해서 전환되고 경매는 민사입법상 진행되기 때문에 이런 건 서로 간섭할 수가 없고, 먼저 누가 낙찰받은 경매나 잔금을 납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번에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권리신고 배당 요구는 각각 해야 돼요. 가끔 보면은 이제 공매와 경매가 동시 진행했는데 법원 경매에서 권리신고 배당 요구한 임차인이 공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 권리신고 배당 요구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다행히 경매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면 배당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공매로 낙찰받았다는 배당이 배제돼요. 근데 그 사람이 선순위, 말소기준 권리보다 선순위 임차인으로 해서 대항력이 있어서 낙찰자가 인수하면 된다는데 말소기준도 후순위다 그러면 그 사람 배당도 못 받고 그냥 쫓겨나는 거예요. 그런 억울함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소유권도 그렇지만 이 각각 배당 요구 종기 전까지 배당 요구하고, 배당 요구를 못했을 때는 배당 요구를 종기를 연기 신청해서 배당 요구하면 거의 다 받아줘요. 자, 이번에는 뭐냐면 요게 마지막이죠. 이번엔 좀 짧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 보면 이거는 왜냐면 우리가 경매 기입 등기 이전에 대항 요건을 갖춘 자는 압류력의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어 소액 임차인인 경우는 최우선 변제금을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권을 가질 수 있다, 이 이야기하죠. 근데 경매 기입 등기 이후에 대항 요건을 가지고 이제 그 갖춘 임차인 같은 경우는 설령 그 사람이 소액 임차인, 현행법상 소액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압류력의 조처를 받아도 최우선 변제권을 갖지 못한다는. 공매도 마찬가지예요. 공매 공고 등기 이전에 대항 요건을 갖추고 소액 임차인이면 최우선 변제권을 갖고 우선해서 배당을 2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 있지만 공매 공고 등기 이후에
대항 요건을 가지고 소액 임차인이라도 압류력의 저촉을 받아가지고 최우선 면제권을 가질 수가 없다. 근데 이번에 뭐냐면 경매도 진행되고 공매도 동시에 진행되는데 경매 기입 등기가 먼저 등기가 돼 있어요. 그리고 공매 공고 등기가 돼 있는데 이게 공매 공고에 의해서 매각 절차가 돼서 공매가 빨리 진행돼서 공매 낙찰자 잔금을 먼저 납부했을 때 문제는 뭐냐면 경매나 공매보다 모두 다 앞에다가 대항 요건을 갖춘 사람은 당연히 최우선 면제권, 소액 임차 최우선 면을 갖는데 경매 기입 등기 이후에 대항 요건을 갖춘 소액 임차인이 공매 공고 등기하고 그 사이인데 공매 공고 등기로 돼가지고 그 공매로 매각이 돼서 공매 낙찰자 잔금을 납부를 했을 때도 소액 임차인으로서 최우선 면제를 갖느냐? 대법원 판례에서는 그 경매로 매각되지 않고 경매 기입 등기 이후 그다음에 대항 요건을 갖추고 그다음에 공매 공고 등기 이후에 공매 공고 등기 전에 대항 요건을 가진 임차인이 소액 임차인이 하더라도 설령 그게 공매로 매각됐더라도 압류력은 이제 이 압류는 중복 압류를 허용하지 않아요. 하나의 압류만 허용이 되고 나머지는 참가 압류라. 그래서 최초의 압류권자를 기준해서 소액 임차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 여기 보면 이렇게 기입했죠. 근저당이 설정이 되고 압류됐어요. 근데 경매 기입 등기 전에 이 사람은 당연히 뭐 경매가 매각했든 공매도 소액 임차이면 최우선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경매 기입 등기가 되고 나서 입주한 요 5번 임차인이 공매 공고 등기제로 매각해서 공매 낙찰자가 잠깐 납부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이 사람이 소액 임차인이라도 공매로 따지면은 이게 없었다면 소액 임차 최우선 면제권을 가져요. 이게 있으면 압류 저촉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은 소액 임차, 그게 설령 공매로 매각되더라도 소액 임차로 최우선 면제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대부분 판례의 입장이에요. 또 이게 공매와 경매가 동시에 진행될 때 배당 요구 방법과 누가 소유권을 취득하는가는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봐 드리면서 이번 그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대법원 판례에 있는 내용인데요. 공매와 경매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에는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를 각각 공매와 경매 각각 해야 된다. 아까 모든 배당 절차에 참여가 가능하다. 각각 해야만이. 공매와 경매가 어떤 집행관이 매각 절차에서도 낙찰자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들 간의 소유권의 취득은 누가 먼저 낙찰받았냐가 중요하냐. 대금을 먼저 납부한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왜냐하면 법원 경매는 민사집법 135조, 민법 187조의 규정에 따르고 이 공매는 국세집법 77조, 민법 187조에 의해서 등기 없이 잔금을 납부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누가 먼저 낙찰받았냐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때 상대방이 경매인 경우는 공매 집행기간에다가 공매로 낙찰받은 사람이 잔금을 납부했다. 이럴 때는 경매인 경우는 공매 집행기간에다가 경매법원에서 공매 중지 요청, 오타에 공매 중지 요청서를 보내게 되고 이로 인해서 임의경매는 개시결정은 기각 처리되면서 경매 절차가 종결되고 임의경매 시행 기입등기는 공매에 말소기준 걸 이후의 권리이기 때문에 촉탁으로 말소다. 그러나 이게 상대방이 공매인 경우는 경매 절차와 같은 절차로 공매 절차에서 공매가 해제된 것으로 표시되고 공매 절차가 종결된다. 이렇게 해서 경매와 공매가 진행될 때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전에 같은 경우 되면 내가 경매로 낙찰받았어요. 이 경매와 공매가 동시에 진행되면 내가 경매로 먼저 낙찰받았다. 그러면 내가 또 공매로 또 입찰 들어가는 거예요. 그 중에서 내가 두 개 다 낙찰받았다. 그럴 때에 높은 가격으로 낙찰받은 걸 잔금을 치러야 될까요? 낮은 금액으로 낙찰받은 걸 잔금을 치러야 될까요? 높은 가격으로 낙찰받은 걸 잔금을 치러야죠. 그래야 세금을 많이 내고 또 취득세도 많이 내고 그렇죠. 그래야 집을 판 사람이 강제 매각, 법적 매각 조건이라 법적 매각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야 매각한 사람도 또 채무자도 돈을 벌죠. 근데 채무자는 돈을 벌고 국가도 세금을 많이 벌지만 여러분 손해 보게 되니까 두 개 중에 입찰 들어왔다면 그중 낮은 금액으로 입찰 들어가면 나머지는 경매 중지 요청서가 되고 경매 절차가 기각 처리되다 보니까 입찰 보증은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경매 입찰 절차는 무효가 되고 입찰 보증은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경매로 내가 낙찰받고 잔금을 치르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공매와 경매가 이 차이점과 동시에 진행될 때 우리가 대응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이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